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푸른 전나무 숲의 여름. 여름방학은 이래야 된다. 산 위에는 용담꽃처럼 푸른 하늘이 있었다.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이 몇 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다만 때때로 세찬 짧은 소나기가 잠깐 동안 내릴 뿐이었다. 냇물은 사암과 전나무군을 그리고 좁은 골짜기 사이를 흘렀는데 물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멱을 감을 수 있었다. 작은 시내 주변에는 마른 풀과 베어놓은 풀냄새가 감돌았다. 좁고 긴 보리밭은 누렇게 금빛을 띤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여기저기 시냇가에는 흰 꽃이 피어있는 당근 같은 풀이 사람 키만큼이나 높이 자라 있었다. 그 꽃은 우산 모양으로 생겼으며 거기에는 조그마한 딱정벌레가 잔뜩 붙어 있었다. 그것의 가운데 마디를 자르면 크고 작은 피리가 되었다. 숲풀가에는 털이 있고 노란 꽃이 피는 현삼이 기다랗게 열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또한 부처꽃과 철쭉꽃이 매끈한 줄기 위에서 흔들리며 골짜기 비탈을 온통 자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전나무 아래에는 야릇하게 생긴 디기탈리스가 우뚝 솟아 유달리 아름답고 곱게 자라고 있었다. 그 뿌리에서 생긴 잎은 은빛의 털이 있고 폭이 넓고 줄기가 세차며 긴 줄기 위에 술잔처럼 얹혀핀 꽃은 위쪽으로 나란히 늘어서 있고 아름다운 분홍색이었다. 그 옆에는 여러 종류의 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윤이 나는 붉은 파리잡이 버섯, 두텁고 폭이 넓은 우산버섯, 붉은 가지가 많은 쌀이버섯 등이 있었고 이상하게 생긴 찔레꽃도 있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빛깔이 없고 병적으로 퉁퉁한 석장초가 있었고 숲과 풀밭 사이 잡초가 우거진 경계에는 금작화가 진황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또 가늘고 긴 연자색의 철쭉꽃과 초원이 있었다. 거기에는 벌써 두 번째의 풀베기를 앞두고 개구리자리, 새너, 셀비어, 송충초 등이 다채롭게 우거져 있었다. 활엽수림 속에서는 방울새가 쉬지 않고 지저귀고 전나무 숲에서는 밤색 다람쥐가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길바닥과 벽 주위 그리고 메마른 고랑에는 초록색 도마뱀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은 듯 숨을 쉬면서 몸뚱이를 반짝이고 있었다. 풀밭을 넘어서 아주 멀리까지 그칠 줄 모르는 매미의 드높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내는 이맘때가 되면 농촌다운 인상을 짙게 풍겼다. 건초차와 마른 풀 냄새와 가마솥을 치는 망치 소리로 거리가 가득 찼다. 두 개의 공장만 없었더라면 아주 시골 한 구석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휴가 첫날 아침 아나 할멈보다 일찍 일어난 한스는 참을 수가 없어서 부엌에 서서 커피가 끓기를 기다렸다. 그는 불 피우는 일도 도와주고 쟁반에서 빵을 가져와 신선한 우유로 식힌 커피를 재빨리 마시고는 빵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철도댐에 멈춰서서 바지 호주머니 속에서 둥글고 얇은 양철로 만든 깡통을 꺼내 부지런히 메뚜기를 잡기 시작했다. 기차가 지나갔다. 그러나 빨리 달리지는 않았다. 그곳은 선로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아주 느리게 달렸다. 기차는 창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많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서 증기와 연기를
한가로이 길게 내뿜으며 달려갔다. 한스는 하얀 연기가 소용돌이 치고는 곧 이른 아침에 맑게 개인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냈던가. 그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시간을 지금 갑절로 회상하며 아무런 거리낌도 불안도 없이 다시 한번 어린 소년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메뚜기를 담은 깡통과 새 낚싯대를 들고서 다리를 건너 야채밭을 지난 뒤 물이 가장 깊은 웅덩이로 걸어가는 동안 한스의 가슴은 알 수 없는 환희와 낚시질의 즐거움으로 두근거렸다. 그곳은 버드나무로 가려져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낚시질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실을 풀어 작은 납덩어리를 달고 살진 메뚜기를 무자비하게 바늘 끝에 꽂아서 힘차게 물 한가운데로 던졌다. 오래전부터 몸에 밴 놀이가 다시 시작되었다. 낚싯밥에 조그만 붕어들이 많이 몰려들어 미끼를 떼어 먹으려고 했다. 미끼는 곧 먹혀버렸다. 두 번째 메뚜기를 꿰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낚싯밥을 정성 들여 차례로 낚시 끝에 꿰었다. 마침내 또 하나의 납덩어리를 실에 달아서 무겁게 했다. 잠시 후 제법 큰 고기가 미끼를 건드렸다. 그 고기는 살짝 미끼를 끌어당기고는 다시 놓고 다시 한번 건드리고는 물어버렸다. 익숙한 낚시꾼이라면 낚싯대를 통해 무엇이 걸렸는지 느낄 수 있는 법이다. 한스는 일부러 한번 획 잡아채고는 조심조심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고기가 물려 있었다.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망색으로 빛나는 폭이 넓은 몸뚱이와 삼각형의 머리, 그리고 유별나게 아름다운 살빛 지느러미를 보면 쥐노래미가 틀림없었다.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러나 미처 재볼 틈도 없이 그 고기는 세차게 펄쩍 뛰어올라 필사적으로 팔딱거리며 수면을 헤엄쳐 도망가 버렸다. 한스는 그 고기가 물속으로 서너 번 돌고 나서 은빛의 섬광과 같이 물속 깊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다. 그 후 고기는 잘 물리지 않았다. 낚시꾼은 고기를 낚는 흥분으로 더욱더 정신이 집중되었다. 그의 시선은 진드기 물에 젖어있는 가느다란 갈색 실에 날카롭게 쏠렸다. 그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동작은 긴장되어 민첩하고 정확했다. 드디어 두 번째 쥐노래미가 물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것은 쥐노래미가 아니라 자그마한 잉어였다. 그는 아주 섭섭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래무지 3마리를 잡았다. 이 고기는 아버지가 즐기는 것이어서 한스는 무척이나 기뻤다. 이놈의 길이는 거의 손바닥만 했으며 비늘이 작고 몸뚱이가 기름져 있었다. 두터운 머리에는 이상스럽게 생긴 하얀 수염이 있고 눈은 작고 하반신은 쭉 곱게 생겼다. 빛깔은 녹색과 갈색의 중간색으로 땅에 올려놓으니까 등갈색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태양이 높이 솟아올랐으며 위쪽 2개 물거품은 하얗게 빛나고 물 위에는 따뜻한 산들바람이 물결치고 있었다. 그리고 물크베르크 위에는 손바닥 크기만한 눈부신 조각구름이 두서넛 둥실둥실 떠 있었다. 날은 무더워졌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 가만히 떠 있는 빛을 담뿍 머금고 있는 조용하고 자그만 구름 조각만큼이나 맑게 개인 한여름날의 따가움을 잘 나타내주는 것은 없다. 그런 구름이 없다면 얼마만큼 더운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푸른 하늘이나 번쩍번쩍 빛나는 수면이 아닌 둥글게 뭉친 하얀 대낮의 구름을 보면 갑자기
태양에 찌는 듯한 뜨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그늘을 찾아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손으로 가리는 것이다. 한스는 차츰 낚싯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약간 피곤함을 느꼈다. 그리고 한낮이 되면 거의 고기가 낚이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고기 중에는 은빛 지노래미가 가장 나이가 많은데 큰 놈이라도 한낮에는 햇볕을 쬐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놈들은 크고 까만 줄을 그으며 꿈을 꾸는 듯 수면에 닿을락말락 스쳐서 위쪽을 향해 헤엄쳐 간다. 그러고는 때때로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갑자기 놀라는 것이다. 이 시각에는 은빛 지노래미가 낚시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한스는 버드나무 가지 너머로 실을 물속에 들이운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녹색의 푸른 강을 쳐다보았다. 서서히 고기가 위로 떠올랐다. 검은 등이 차례차례 수면에 나타났다. 따뜻함에 끌려서 넉나간 듯 천천히 헤엄쳐 나가는 조용한 고깃대. 물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한스는 운동화를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고기를 잡았다. 물 표면은 아주 따뜻했다. 그는 낚아올린 고기를 바라보았다. 고기는 커다란 대야 속에서 가만히 떠 있었으며 이따금 가볍게 파닥거릴 뿐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물고기인가. 움직일 때마다 흰색, 갈색, 녹색, 은색, 윤이 나지 않는 황금색, 청색 외에도 여러 빛깔이 비늘과 지느러미에서 번쩍였다. 주위는 아주 조용했다. 다리를 건너가는 마차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고 뗏목 기둥에 물이 닿아서 빙빙 도는 낮은 소리만이 들렸다. 물레방아에 덜거덕거리는 소리도 여기서는 아주 멀리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하얗게 거품이 있는 두 개 조용하고 그침없는 소리만이 평화롭고 서늘한 졸음을 가져다 주는 듯 울려왔다. 그리스어도 라틴어도 문법도 문체론도 산술도 암기도 그리고 오랫동안 안정을 잃고 갈팡질팡하던 1년 동안의 고통스럽던 불안도 빠짐없이 온통 졸음이 오는 이 무더운 시간 속에 고요히 사라져버렸다. 한스는 두통이 약간 일어났으나 다른 때보다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이제는 옛날과 같이 냇가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둑에서 물거품이 부서지는 것을 보다가 낚싯줄이 있는 쪽으로 눈을 가늘게 뜨며 시선을 옮겼다. 옆에 있는 대야 속에서는 낚아올린 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몸속을 감돌았다. 이따금 느닷없이 주의 시험에 합격했어. 그리고 2등이야. 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그는 맨발로 물을 철썩거리며 양손을 바지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사실 휘파람을 잘 불지 못해 오래전부터 학교 친구들에게 몹시 놀림을 받았다. 그는 이 사이로 약간 소리를 낼 수 있을 뿐이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정도면 충분했다. 더욱이 지금은 듣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다. 다른 아이들은 지금 교실에서 지리 수업을 받고 있다. 그 혼자만이 쉬면서 한가로이 지낼 수 있다. 그는 모든 아이들을 앞질렀고 지금 다른 아이들은 그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는 아우구스트 외에는 친구도 없었고 그들의 씨름이나 장난에는 별로 흥미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몹시 놀림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멍청한 아이들이나 모자란 아이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한스는 그들을 매우 경멸하며 입을 비죽거리느라 잠시 휘파람 부는 것을 중단했다. 그러고 나서 낚싯줄을 감아 올려 보니 미끼가 아주 없어져 버렸다. 그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깡통에 남아있던 파란 메뚜기를 놓아주었더니 메뚜기는 비틀대면서
얇은 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옆에 있는 피역 공장에서는 벌써 정오의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돌아갈 시간이었다. 한스는 점심을 먹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잡았니? 아버지가 물었다. 5마리요. 그래. 어미고기는 잡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린 놈이 없어질 테니까. 이야기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날이 몹시 더웠다. 식후에 바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무척 유감이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나쁠 게 뭐가 있단 말인가? 한스는 금계하는 일임에도 여러 차례 식후에 몰래 목욕을 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결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 짓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시험 때 자네라고 불렸던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뜰의 전나무 밑에서 1시간 동안 누워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늘은 충분히 있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거니와 나비를 바라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2시까지 누워있다가 하마터면 잠이 들어버릴 뻔했다. 자, 이제는 수영이다. 수영장 풀밭에는 서너 명의 어린아이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스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는 천천히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더운 것과 찬 것을 번갈아 즐길 줄 알았다. 잠시 헤엄치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물을 뒤집기도 하고 냇가에서 배를 내놓고 드러눕기도 했다. 그리고 이내 마른 피부에 태양빛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린 소년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는 유명한 인물이 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아주 판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가느다란 목 위에 화사한 머리가 맵시 있고 품위 있게 놓여 있었다. 얼굴은 지적이었고 눈은 빛났으나 다른 부분은 몹시 야위었다. 손발은 가늘고 약했으며 가슴과 등에서는 늑골을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넓적다리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었다. 오후 내내 그는 거의 햇볕과 물 사이를 뛰어다녔다. 4시가 지나서 그의 반 학생들 대부분이 떠들면서 급히 달려왔다. 야, 기벤나트 재미있게 노는구나. 한스는 기분 좋게 몸을 쭉 폈다. 나쁘지 않은데. 신학교에는 언제 가니? 9월에. 지금은 휴가야. 모든 아이들이 그를 부러워했다. 그런데 뒤편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런 노래를 불렀다. 슐체 집안의 리자벨과 똑같은 팔자가 되고 싶은 걸. 그 애는 대낮에도 침대에 자빠져 있네.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걸. 그러나 한스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웃고 있을 뿐이었다. 그동안 소년들은 옷을 벗었다. 한 아이가 단숨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몸을 축였다. 그러기 전에 잠시 동안 풀 속에 눕는 아이도 있었다. 잠수를 잘하는 아이는 종종 칭찬을 받았다. 겁이 많은 아이가 누군가에게 물속으로 떠밀리자 사람 죽인다고 외쳤다. 아이들은 서로 쫓기고 달리고 헤엄치고 냇가에서 몸을 말리고 있는 아이에게 물을 끼얹으며 놀았다. 주인은 물을 철벅거리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몹시 소란스러웠다. 강은 온통 하얀 육체, 작은 육체, 광채가 나는 육체로 번쩍였다. 1시간이 지난 후에 한스는 돌아왔다. 따뜻한 석양이 되면 고기가 다시 물리는 것이었다. 저녁 때까지 그는 다리 위에서 낚시질을 계속했으나 전혀 물리질 않았다. 고기들은 미끼를 먹고 싶은 듯 낚시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매번 미끼만 빼먹을 뿐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다.
낚시 끝에는 버찌가 달려 있었는데 지나치게 크고 너무 연했다. 그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시험해 보려고 마음먹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많은 친지들이 축하를 하러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보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공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초급 신학교 입학시험에 단 한 명의 후보자로 한스 기벤나트를 보냈다. 그런데 방금 그가 2등으로 합격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받았다. 그는 주보를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내심 긍지와 환희로 가슴이 터지는 듯 했다. 그는 다시 낚시질을 하러 갔다. 이번에는 고깃밥으로 치즈 한 조각을 가지고 갔다. 치즈는 고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어둑어둑해져도 고기에게 잘 보이는 것이었다. 한스는 낚싯대를 놓아두고 아주 단출한 낚시 도구만을 가지고 나섰다. 그것은 그가 가장 즐기는 고기잡이였다. 낚싯대도 낚싯지도 없이 실만 손에 쥐고 낚기 때문에 실과 바늘만이 낚시 도구가 되었다. 다소 힘은 들었지만 훨씬 재미있었다. 고깃밥이 조금만 움직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고기가 슬쩍 건드리거나 물 때에도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슬쩍 움직이는 실을 통해 마치 고기를 눈앞에서 빤히 보는 것처럼 들여다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런 방법에는 숙련이 필요하며 손가락은 예민하고 마치 탐정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만 한다. 좁고 깊숙이 들어간 굽을 통한 골짜기에는 황혼이 일찍 찾아들었다. 다리 아래 물은 까맣고 은은했으며 아래쪽 방앗간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다. 짓거리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다리와 길 위로 흘렀다. 바람은 약간 무더웠다. 냇물에서는 까만 고기가 끊임없이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이런 밤에는 이상스럽게도 고기들이 흥분하여 지그재그로 쉿쉿 달리고 공중으로 뛰어오르고 낚싯줄에 부딪히면서 정신없이 미끼에 달려들었다. 한스는 치즈 조각이 없어질 때까지 자그마한 잉어 4마리를 낚아올렸다. 그것을 내일 마을의 목사에게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미적지근한 바람이 강 아래로 불었다. 많이 어두워졌으나 하늘은 아직 밝았다. 어두워지는 시가지에서 교회탑과 성의 지붕만이 검게 밝은 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다. 어딘지 아주 먼 곳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듯 했다. 이따금 아주 멀리서 조용한 천둥 소리가 들렸다. 한스가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는 이미 머리와 팔다리가 알맞게 피로하여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졸음에 빠져들고 말았다. 한동안 계속되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여름날, 한가로이 수영하고 고기를 낚고 몽상하면서 지내는 나날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유혹하듯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직 하나 1등을 하지 못한 것이 분하고 안타까웠다. 아침 일찍 한스는 마을의 목사댁 문 앞에 서서 낚아온 고기를 내밀었다. 목사가 서재에서 나왔다. 오, 한스 기벤나트냐? 잘 있었니?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해. 거기 가지고 있는 건 뭐니? 고기예요. 몇 마리 되지 않는데 어제 제가 낚은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정말 고맙다. 자, 들어오너라. 한스는 마음에 드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것은 목사의 방 같지가 않았다. 꽃 냄새도 담배 냄새도 나지 않았다. 굉장히 많은 장서는 어느 것이나 모두 새 것이었고 깨끗이 색칠되어 윤이 나는 금박 글씨가 박혀 있었다. 이것은 흔히 목사의 장서에서 볼 수 있는 낡고 헐어서 좀먹은 구멍투성이에 곰팡이가 난 그런 책이 아니었다. 잘 살펴본 사람이라면 정리된 장서의 책 제목에서 새로운 정신,
사멸해 가는 시대의 고전적인 존경할 만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정신을 찾아낼 수 있었다. 벵겔이라든지 웨팅거라든지 슈타인호퍼라든지 목사의 장서 가운데 자랑이 되는 황금 표지의 서책 중에는 메리케에 의하여 투름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노래 불리는 믿음 깊은 노래의 작자의 작품은 전혀 꽂혀 있지 않았다. 또한 그것은 많은 현대 작가의 작품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잡지철이나 테이블 그리고 종이가 흩어져 있는 커다란 책상 등 모든 게 학자의 것과 같고 엄숙하게 보였다. 여기에서는 목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실제로도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 물론 설교나 문답교시나 성서 강의 등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학술 잡지를 위한 연구나 논문 또는 자기 저서를 위한 예비적인 연구가 주였다. 몽상적인 신비주의나 예감적인 명상은 이곳에서 추방당해 있었다. 과학의 심연을 넘어서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메마른 민중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소박한 심정의 신학도도 물론 없었다. 그 대신 이곳에서는 성서의 비판이 열심히 이루어져 역사상의 그리스도가 추구되었다. 신학에서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예술이라 해도 좋을 신학이 있으며 일면 과학인 신학도 있고 적어도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신학도 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과학적인 사람은 새 가죽 주머니 때문에 예술을 잊어버렸고 예술적인 사람은 표면적인 오류를 거리낌 없이 고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예로부터의 비판과 창조, 과학과 예술, 이 양자 간의 승산 없는 투쟁이었다. 이 투쟁에서는 항상 전자가 정당했으나 그것은 아무에게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후자는 끊임없이 신앙과 사랑과 위안과 아름다움과 불멸의 씨를 뿌려 언제나 좋은 기반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삶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신앙은 의문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한스는 높은 책상과 창문 사이에 있는 기다란 작은 가죽의자에 앉았다. 목사는 매우 친절했다. 마치 동년배를 대하는 것처럼 신학교에 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공부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신학교에서 내가 맨 처음으로 부딪히게 될 새로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목사가 말을 시작했다. 신약 성서의 그리스어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지나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것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쁨 또한 클 거란다. 처음에는 그 언어가 힘들 거야. 그것은 우아한 그리스어가 아니고 새로운 정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특수한 어법이지. 한스는 긴장하며 듣고 있었으나 자신감을 가지고 진실한 학문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틀에 박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 새로운 세계의 매력도 어느 정도는 상실될 거야. 하며 목사는 말을 계속했다. 다음으로는 아마도 헤브라이어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만일 너한테 그럴 마음만 있다면 이 휴가 중에 조금만이라도 시작해두면 좋을 거야. 그러면 신학교에 가서 다른 일에 시간과 힘의 여유가 좀 더 생길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누가복음을 2-3장 읽어두면 말은 자연히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야. 사전은 내가 빌려줄 테니 매일 1-2시간씩 조금씩 해보는 거야. 물론 그 이상은 안 돼. 너는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휴식을 취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건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 거란다. 내가 너의 즐거운 휴가 기분을 망치고 싶지는 않으니까. 한스는 물론 동의했다. 누가복음 강의는 자유의 즐거운 푸른 하늘에 나타난 가벼운 구름처럼 생각되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더욱이 휴가 중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공부라기보다는 확실히 재미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신학교에서 배우게 될 많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특히 헤브라이어에 대해서는 은근히 겁을 먹고 있었다. 그는 싫지 않은 기분으로 목사집에서 나와 낙엽송의 길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조그마한 불만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목사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즐거운 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동료들보다 뛰어나려면 야심을 갖고 공부에 힘써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단연코 동료들을 제압하고 싶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것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3년 동안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선생들, 목사,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장까지 그를 격려했고 숨 쉴 새 없이 공부를 시켜왔던 것이다. 매년 계속해서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이었다. 차츰 그는 자기한테서 수석 자리를 빼앗고 어깨를 겨루는 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게 되었다. 어리석은 걱정 같은 것도 이미 그에게는 지나간 과거사가 되었다. 물론 휴가라는 것은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자기 외에는 산책하는 사람이 없는 아침 숲은 유난히 더 아름다웠다. 전나무가 기둥처럼 줄지어 서서 끝없이 넓은 장소에 청록색의 둥근 지붕을 이루고 있었다. 작은 잡목은 거의 없었다. 단지 여기저기에 굵은 딸기나무가 무성할 뿐이었다. 그 대신 키 작은 산행두나무와 성나마 풀이 자라고 있는 사방 수십 리나 되는 부드러운 모피 같은 이끼지대가 널리 펼쳐져 있었다. 이슬은 벌써 말라버렸다. 고든 나무 기둥 사이로 아침 숲의 독특한 무더움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태양의 열과 이슬의 증발과 이끼의 향기, 그리고 나무진, 전나무 잎사귀, 버섯 등의 냄새가 뒤엉킨 것으로 가볍게 마취되는 듯 살며시 오간에 스며들었다. 한스는 이끼 위에 드러누워 빽빽이 달려있는 검은 딸기를 따먹었다. 이곳저곳에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았고 질투하는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검은 빛이 도는 전나무 가지 사이로 티끌 한 점 없는 검푸른 하늘이 보였다. 멀리 가득하게 늘어선 수천 그루의 고든 나무 기둥이 엄숙한 갈색의 벽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나무 틈으로 새어 비치는 햇빛이 이끼 위에 따스하게 점점이 진한 광선을 던지고 있었다. 한스는 적어도 첼로호프나 크로쿠스 초원까지 긴 산책을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끼 위에 누워 산행두를 먹으면서 피곤하고 의외로운 기분에 잠겨 주위를 바라보았다. 이처럼 피곤한 것이 그 자신에게도 이상스럽게 느껴졌다. 전에는 3시간이나 4시간쯤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기운을 내어 상당한 거리를 걸어보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수백 보를 걸었으나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이끼 위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는 드러누운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나무 줄기와 가지와 녹색의 지면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이 공기가 어찌나 무겁고 피곤한지. 정오 무렵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또 두통이 났다. 눈도 아팠다. 숲의 비탈길에서는 태양이 견딜 수 없이 눈부셨다. 오후에 서너 시간을 불유쾌한 기분으로 집에서 서성거리며 보내다가 목욕을 하고 나니
잠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 벌써 목사 집에 갈 시간이었다. 가는 도중 그는 구두방 플라크 아저씨에게 붙들렸다. 작업장 창가에 삼각의자에 앉아있던 플라크 아저씨가 한스를 불러들였다. 어디 가니? 도무지 볼 수가 없더구나. 지금 목사님 집에 가야 해요. 또? 시험은 끝나지 않았니? 예, 이번에는 다른 일이에요. 신약 성서예요. 말하자면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태껏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어로 쓰여 있거든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구두방 주인은 모자를 뒤로 획 젖히더니 명상가와 같은 넓은 이마에 굵은 주름살을 지으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한스, 하고 그는 나지막하게 불렀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까지는 시험 때문에 잠자코 있었지만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구나. 목사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해. 목사는 내게 성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려는 거야. 내가 목사와 함께 신약 성서를 읽으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렇지만 플라크 아저씨, 전 단지 그리스어를 배울 뿐이에요. 신학교에 가려면 아무래도 배워야 하는걸요.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성서를 공부할 때 경건하고 양심적인 선생한테서 배우는 것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선생한테 배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단다. 그건 그렇지만 목사님이 정말로 하느님을 믿지 않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는걸요. 목사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 한스, 난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간다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물론 가야지. 그러나 혹시 목사가 성서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거짓말이다. 성령의 암시는 아니다 하고 말하면 내게 오너라.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자꾸나. 알겠니? 그렇게 해요, 블라크 아저씨. 하지만 그렇게 가혹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한 말을 명심하거라. 목사는 아직 집에 돌아와 있지 않았다. 한스는 서재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금박의 책 제목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구두방 아저씨의 말이 생각났다. 마을 목사나 새 시대의 목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지금 처음으로 그런 일에 끌려 들어감으로써 그는 긴장과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 그 일은 구두방 아저씨처럼 그다지 중요하지도 두려운 일로도 생각되지는 않았다. 도리어 여기에 옛날부터의 커다란 비밀을 파헤쳐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다. 학교에 들어가 처음 몇 년 동안 그는 때때로 신의 편재와 영혼의 행방, 악마 또는 지옥에 대한 의문으로 환상적인 사색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최근 2, 3년 동안은 공부에만 열중하느라 그러한 의문은 완전히 잠재워버렸다. 그의 그리스도의 신앙은 구두방 아저씨와의 이야기에서 얼마간 개인적인 생명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한스는 구두방 아저씨와 목사를 비교해 볼 때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다년간의 고생에 의해 얻어진 구두방 아저씨의 강인성이 소년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구두방 아저씨는 영리하기는 했으나 단순하고 편협한 믿음에만 얽매여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당했다. 정해진 시간이 온다며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의 모임에서 그는 엄격한 교리 심판관으로서 또는 성서의 권위 있는 해석가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또한 여기저기 시골 마을로 예배를 보러 돌아다녔으나 그 외의 점에서는 보잘것없는
직업인에 불과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와는 반대로 목사는 한 인간으로서나 설교자로서나 노련하고 말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열성적이고 엄정한 학자였다. 한스는 경건한 마음으로 책장을 올려다보았다. 목사는 금방 돌아왔다. 프로코트를 벗고 가벼운 검정 평상복으로 갈아입고는 한스에게 누가복음 그리스어판을 내주며 읽게 했다. 그것은 라틴어 공부하는 아주 딴판이었다. 목사와 한스는 단지 몇 줄의 문장을 읽었다. 그것은 한자 한자 아주 면밀하게 번역되어 있었다. 목사는 눈에 띄지 않는, 예를 들어 교묘하게 웅변조로 이 언어의 독특한 정신을 설명하고 이 성서의 성립시대와 내력을 말해주었다. 목사는 불과 1시간 만에 소년에게 배우고 읽는 것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었다.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수수께끼와 문제가 감추어져 있는가, 이 의문 때문에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학자와 사상가와 연구가들이 노력해 왔겠는가 하는 것이 한스는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이 되었다. 그 자신도 이 1시간 동안에 진리 탐구가들의 대열 속에 끼어든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스는 사전과 문법책을 빌려와 집에서 밤새워 공부를 했다. 그는 참다운 연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공부와 지식의 산을 얼마나 더 넘어야 할 것인지를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결코 도중에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이런 결심 속에서 그는 그만 구두방 아저씨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며칠 동안 그는 이 새로운 학문에 몰두했다. 그리고 매일 밤 목사의 집을 찾아갔다. 날이 갈수록 참된 학문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어려워졌으며 동시에 노력을 한 보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아침 일찍이 낚시질을 하고 오후에는 목욕을 하러 갔으며 그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시험의 불안과 승리로 인해 잠자고 있던 공명심이 다시 눈뜨기 시작하여 그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지난 수개월 동안 자주 느꼈던 독특한 감정이 다시 머릿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빠른 맥박과 과격하게 흥분된 힘, 성급하게 개가를 올리려는 활동,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이었다. 그 후로는 두통은 물론 사라졌으나 그 미묘한 열이 계속되는 동안 독서와 공부가 폭풍과 같은 속도로 나아갔다. 그 전에는 15분이나 걸리던 크세노픈의 가장 어려운 문장도 이제는 장난처럼 읽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사전을 전혀 찾지 않고도 날카로운 이해력으로서 어려운 것을 몇 페이지씩 줄줄 즐겁게 읽어내려갔다. 이 고조된 학구열과 지식욕에 자랑스러운 자신감이 결부되어 그는 학교와 선생에게서 고향을 익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지식과 능력의 정상을 향하여 독특한 궤도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런 기분에 사로잡힌과 동시에 기묘하게 선명한 꿈을 꾸면서 깜박깜박 깨는 어렴풋한 졸음이 찾아왔다. 밤이 되어 가벼운 두통을 느끼면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잘 수가 없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초조감에 사로잡혔다. 또한 자기가 친구들보다 얼마나 앞섰고 선생이나 교장이 일종의 존경심을 가지고 또는 감탄을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혔다. 교장으로서는 그가 깨우쳐준 아름다운 공명심을 이끌어가고 또 그것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다.
교사란 무정하고 화석과 같으며 영혼을 상실한 틀에 박힌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아무리 자극을 받았더라도 쉽게 눈에 띄지 않던 재능이 싹트고 나무 칼놀이나 딱지치기 놀이 또는 그 밖에 아이다운 장난감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난폭한 골목대장이 단정하고 진지하고 거의 금욕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의 얼굴은 성숙해지고 그 시선은 더욱 깊어져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며 또한 그 손은 점점 침착해져서 희고 조용해진다. 이것을 보는 교사의 영혼은 즐거움과 자랑으로 웃는다. 교사의 의무와 국가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직무는 젊은 소년의 내면에 있는 거친 힘과 자연의 욕망을 억제하고 대신 국가에 의해 인정된 균형 잡힌 이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은 행복한 시민 또는 성실한 관리가 된 사람들 가운데에도 학교에 이러한 교육이 없었더라면 무정견하고 난폭한 혁신가나 쓸데없는 사념만을 일삼는 몽상가가 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소년들에게는 거칠고 난잡하고 야만적인 면이 있다. 먼저 그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소년들의 내면에 있는 위험한 불꽃이 먼저 꺼져야 하며 그것을 쫓아내야만 한다. 자연이 만든 본래의 인간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고 불온하다. 그것은 미지의 산으로부터 흘러떨어지는 거친 물결이며 길도 질서도 없는 원시림이다. 원시림을 자르고 정리하고 힘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학교도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을 붕괴시키고 굴복해 하여 힘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의 사명은 당국이 인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자연 그대로의 인간을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만들고 마침내는 병영의 주도 면밀한 훈련으로 최후의 완성을 보게 될 여러 가지 성질을 깨우치게 하는 일이다. 어린 기벤나트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다. 이제 거리를 배회하거나 장난치는 일은 자기 스스로 삼가게 되었다. 학업 중에 어리석게 웃는 일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고 흙장난이나 토끼 기르기, 그렇게 즐기던 낚시질까지도 어느 틈엔가 그만두었다. 어느 날 밤 교장이 친히 기벤나트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영광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를 정중히 대하고는 한스의 방으로 들어왔다. 소녀는 그때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다. 그는 한스에게 아주 다정하게 인사했다. 기벤나트, 벌써 공부를 시작한 것은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질 않았니? 매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려고 했었는데요. 한스는 변명을 했다. 좋은 고기라도 가지고 가려고 생각했어요. 고기? 무슨 고기 말이냐? 네, 잉어 같은 거요. 그래. 아직도 낚시질 하니? 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잠시 동안이에요. 그래. 재미있니? 네, 아주 재미있어요. 좋아. 아주 좋은 일이야. 최선을 다해 분투했으니 휴가 동안에 쉬는 것은 당연하지. 그럼 지금 공부해 볼 마음은 없겠구나. 선생님, 물론 하고 싶어요. 너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나도 억지로 시키고 싶지는 않단다.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교장은 서너 번 깊이 숨을 내쉬고는 엷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의자에 앉았다. 예, 한스. 하고 교장이 말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시험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은 나중에 자칫하면
성적이 갑자기 나빠지는 수가 있단다. 신학교에 가면 많은 새로운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휴가 중에 미리 공부를 해오는 학생이 많이 있다는구나. 특히 시험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던 아이들은 더하단다. 그런 아이들은 갑자기 성적이 좋아져서 휴가 중에 영광에 도취되어 태평하게 잠자고 있던 아이들을 잡아채 뒤로 밀어내버린단다. 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너는 이곳에서는 언제나 쉽게 수석을 할 수 있었지만 신학교 학생들은 또 다르단다. 모두가 천재이거나 매우 근면한 아이들 뿐이지. 그런 아이들을 놀면서 앞설 수는 없을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내가 휴가 중에 공부를 좀 해두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단다. 물론 알맞게 해야지. 내게는 충분히 휴가를 즐길 권리와 의무가 있어. 그러나 하루에 한두 시간쯤 공부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탈선해서 다시 궤도에 올라가 순조롭게 가는데 몇 주일이 걸릴 테니까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도만 해주신다면. 좋아. 신학교에서는 헤브라이어 다음으로 특히 호메로스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야. 지금 착실히 기초를 닦아놓으면 호메로스를 읽을 때 훨씬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호메로스의 언어는 고대 이오니아의 방언으로 호메로스류의 운율법과 같이 아주 독특한 데가 있단다. 이 문학을 감상하려면 부지런히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물론 한스는 이 새로운 세계에도 기꺼이 들어갈 작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그 후가 두려웠다. 교장은 다시 친절하게 말을 계속했다. 덧붙여 말하면 수학도 2~3시간씩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너는 수학도 서툴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수학은 너의 장기는 아니었지. 신학교에서는 대수와 기하를 시작하게 될 텐데 2~3 과목이라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거야.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집에는 늘 그렇지만 아무 때나 찾아와도 좋아. 내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건 나의 명예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수학은 수학 선생에게 개인 지도를 받도록 아버지께 정해보도록 해라. 일주일에 3~4시간쯤이 좋을 거야.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공부는 또다시 원활히 진행되었다. 이제 한스는 1시간이라도 낚시질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헌신적인 수학 선생은 한스가 평소 수영을 하던 시간을 수학 공부 시간으로 택했다. 그런데 한스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대수는 흥미가 없었다. 무더운 대낮에 수영을 하는 대신 수학 선생의 무더운 방에 가서 모기가 앵앵거리는 탁한 공기 속에서 피곤한 머리를 들고 A+B, A-B를 몫인 소리로 암송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무엇인가를 마비시키는 듯 극도로 내리 누르는 것 같은 것이 공중에 감돌았다. 그것이 안 좋은 날에는 암담한 절망으로 바뀌었다. 수학은 그에게 아주 묘한 것이었다. 그는 결코 수학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때때로 아주 훌륭한 풀이와 답을 냈다. 이때는 자신도 그것을 유쾌하게 생각했다.
수학에는 변칙과 속임수가 없고 문제를 떠나서 불확실한 새끼를 서성거릴 필요가 없는 점이 한스는 퍽 마음에 들었다. 같은 이유로 그는 라틴어도 굉장히 좋아했다. 이 언어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여 거의 의문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가령 답이 모두 맞았다고 해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 수학 공부는 평탄한 국도를 걷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매일 전날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해도 갑자기 넓은 경치가 열리는 산에 올라가는 일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교장 선생 집에서의 공부는 얼마간 활기가 있었다. 물론 마을 목사는 신약 성서에 변질된 그리스어에서도 교장이 생생하고 참신한 호메로스의 언어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매력있고 훌륭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호메로스는 호메로스였다. 최초의 고난을 극복하고 나자 바로 그 배후에 뜻하지 않은 즐거움이 나타나서 자꾸만 그를 유혹하여 앞으로 이끌어 나갔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운을 내는 난해한 식구를 앞에 놓고 그는 벅찬 초조와 긴장에 떠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재빨리 사전을 펼쳐보면 조용하고 명랑한 하원을 열어주는 열쇠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다시 숙제가 많아졌다. 어떤 문제에 들러붙어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처럼 공부하는 모습을 자랑으로 여기고 항상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둔하고 무거운 머릿속에는 자기가 희미한 존경심을 갖고 올려다보는 높은 곳에 자기 줄기에서 난 가지 하나를 머리 위로 높이 뻗치고 싶어 하는 어리석고 평범하고 용렬한 인간들의 이상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휴가의 마지막 주일이 되자 교장과 마을 목사는 갑자기 눈에 띄게 부드럽고 알뜰한 정을 베풀었다. 그들은 강의를 중지하고 한스를 산책시키면서 원기를 회복하여 생생하게 새로운 행로로 들어서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역설했다. 한스는 낚시질을 서너 번 더 갔다. 자주 두통을 느끼면서 이미 담청색의 초가을을 비추고 있는 냇가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앉아 있었다. 도대체 그때는 왜 그토록 여름방학이 즐거웠는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이제는 도리어 여름방학이 지나서 생판 모르는 생활과 공부가 시작되는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기뻤다. 물고기 같은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낚이지도 않았다. 아버지에게 그 일에 대해 한번 조롱을 당한 한스는 이젠 낚시질을 그만두고 낚싯줄을 다락방의 상자 안에 집어넣어 버렸다. 앞으로 방학도 며칠 남지 않았다. 한스는 비로소 구두방의 플라크 아저씨를 수주일 동안이나 찾아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는 이제라도 가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밤이었다. 아저씨는 작은 아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안방 창문 곁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으나 가죽과 구두약 냄새가 집안에 온통 배어 있었다. 한스는 멈칫멈칫하면서 자기 손을 아저씨의 딱딱하고 넓은 오른손 위에 얹었다. 공부하는 것은 어떠냐? 하고 아저씨가 물었다. 목사한테서는 열심히 공부했냐? 네, 매일 가서 많이 배웠어요. 되게 뭘 배웠니? 주로 그리스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요. 그래서 나한테 올 마음이 내키지 않았구나. 오고 싶었어요, 플라크 아저씨. 그렇지만 올 시간이 없었어요. 목사님한테 매일 1시간, 교장 선생님한테 매일 2시간, 수학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4번 가야 했거든요. 휴가 중인데도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나는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랬어요. 게다가 난 공부하는 것이 싫지 않으니까요. 그건 그렇겠지. 클라크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스의 팔을 잡았다.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팔이 이게 뭐냐. 얼굴도 아주 헬쓱해졌고 또 두통이 생겼니? 이따금.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한스. 그리고 죄악이다. 너만한 나이에는 밖에 나가서 충분히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해야지. 무엇 때문에 있는 휴가니? 설마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겠지. 내 몸을 좀 봐라. 온통 뼈와 껍질뿐이구나. 한스는 웃었다. 너야 물론 해내겠지. 그러나 지나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단다. 목사한테서 배우는 공부는 어땠니? 무슨 말을 하더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나쁜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던데요. 성서를 모독하는 말 같은 건 안 하더냐? 아니요, 단 한 번도. 그건 좋다. 너는 머지않아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귀중하고 무거운 직책이야. 그런데 이것만은 내게 말해둬야겠다. 영혼에 피해를 입히느니 보다는 육체를 10번 없애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어중이 떠중이와는 다른 너희들 같은 젊은이가 필요한 거란다. 아마도 너는 틀림없는 인간으로서 언젠가는 영혼을 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원한단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드리마. 구두방 아저씨는 일어서서 소년의 어깨 위에 두 손을 힘있게 올려놓았다. 건투를 빈다. 한스, 올바른 길을 걸어라. 주님이 너를 축복하고 지켜주시기를. 아멘. 구두방 아저씨의 엄숙함과 기도의 표준어 문구는 소년의 마음을 뼈저리게 했다. 목사는 작별할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한스는 신학교 준비와 작별 인사로 며칠 동안 분주하게 지냈다. 이불과 의복, 책을 넣은 상자는 이미 붙여졌다. 손가방 짐도 쌌다. 어느 서늘한 아침 아버지와 아들은 마을 부론을 향해 출발했다. 고향을 떠나 낯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어찌 되었든 이상스럽고 울적한 일이었다.